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의 책방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훗날 추억이 될 하루를 보내셨길 바라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관계를 망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전입니다. 저자 후션즈, 출판 리드리드, 2022년 3월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후션즈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인간의 심리를 20년 이상 연구하여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대 심리학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방송과 교육계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권의 심리학 책을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내면의 트라우마로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과거의 상처로 내면에 형성된 관계 패턴이 현재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나를 돌아보며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4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 인간관계는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다. 자기 내면의 힘든 문제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작아지기도 하고 상대적 관점에서 위축되고 왜소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꼭 기억하자. 자기 삶이 부끄럽고 작고 왜소하다고 인간관계에서 숨어 들어갈 쥐구멍은 없다. 설령 숨어든다 해도 쥐구멍에는 결코 볕이 들지 않는다. 차라리 당당해지자. 타인 앞에서 솔직하고 대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빈농 출신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는 늘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죠. 대가족 살림에 옷도 물려받아 입었고 예쁜 옷은 언강샘싱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성격이 예민한 편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멍청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감을 잃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발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질문을 받거나 일어나서 책을 읽으려고 호명될 때마다 긴장되어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공적인 자리에서 보고해야 할 때는 더욱 긴장되어 위축되기만 했죠. 이상과 대화할 때도 언제나 준육이 들어 있었고 늘 횡설수설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장하지만 않는다면 분명 더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범하고 당당한 내면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유리 멘탈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누구든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려면 긴장이 된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더 긴장되는 건 당연하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 앞에서 실수하면 큰 망신을 당한다는 생각에 수치스럽기 때문인 듯하다.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 되어 사람 앞에 서는 일을 기피하게 된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반 여학생에게 사귀고 싶다고 쪽지를 보낸 적이 있다. 아무도 모르게 전달했지만 그녀는 겁이 났는지 담임 선생님에게 쪽지를 가져다 주었다. 선생님은 매우 엄하셨는데 그 일로 나를 모든 학우들 앞에서 욕하고 혼냈다. 모두 나를 우스갯거리로 여긴다는 생각은 그날 밤의 수치심과 분노를 잊을 수가 없었다. 몸둘 바를 몰라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후 여자아이들과 접촉하는 게 두려웠다. 그 친구에 대한 미움도 컸다.
물론 더 원망스러웠던 건 선생님이다. 밉고 무섭기까지 해서 정말 싫었다. 선생님의 권위에 반항하고 싶었으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어른의 권위에 반항하는데 열중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갈등도 많이 겪고 말썽도 많이 일으켰다. 학창시절에는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있다. 자기의 발로에서 자아를 한껏 키워간다. 스스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신력이 성숙하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않아서 각오나 다짐이 취약하다. 상처받기 쉬운 유리 멘탈이라고 보면 된다. 유리 멘탈이 만들어지는데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한 무시와 좌절을 겪었다. 아주 조그만 잘못에 비난이 따르거나 질타를 받으면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매사에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의식하게 된다. 둘째, 과도하게 총애를 받았다. 어떠한 좌절에 대한 경험도 없다면 정신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주변에서 매사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힘든 일을 처리해 준다면 어려움을 상대할 힘을 잃는다.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좌절을 겪어야 한다. 좌절은 진실의 세계를 미리 알게 하며 자아와 자존감을 안정되게 한다. 좌절을 겪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신력은 현저하게 다르다.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을 헤쳐나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예민한 것과 그것의 일반화. 예민하다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이다. 단점으로 치부하면 예민함이 쓸모없어지지만 자기만의 특징이 되면 예민함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다. 사례 속 내담자의 예민한 부분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시작되었지만 권위자나 이성에게 대응하는 특징이 되었다. 선생님께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모두 좌절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혼난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아이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적절한 좌절로 자신을 단련시키지 못하고 자신을 포기하게 이르렀다. 선생님의 부정적인 평가에 동의하며 자신이 정말 멍청하다고 믿었다. 누군가 똑똑하다고 말해주길 바랬지만 애석하게도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기 때문에 설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상대가 호의를 가지고 칭찬하더라도 예민한 사람은 그 칭찬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의심한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주더라도 믿지 못하고 위로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민한 사람은 인생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나 자신이 꿈꾸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주변에 성숙한 친구가 있다면 그들은 예민하고 못난 부분까지 포용하면서 이해받을 수 있다. 상황이 비교적 심각하다면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심리 상담사가 이상적인 타인 역할을 해서 내담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안정되게 도와준다. 하지만 전적으로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의존은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다.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기 인식에 차질이 빚어진다. 내담자인 그녀는 어렸을 때 집에 농사일이 많았다. 자매도 많고 살림도 빠듯해서 예쁜 옷을 입고 싶어도 못 입었다. 그래서 예민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분명 성장 환경은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이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어른이 되면 과거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지 선택해야 한다. 계속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책임을 묻거나 누구를 탓할 필요는 없다.
그녀 또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들은 멍청하다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없다. 물론 누구나 아주 공평하게 대우받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좌절한다. 이런 체험은 한 사람의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부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 점을 부인하진 않겠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이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지금 문제는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다. 몇 가지 제안. 자신을 바꿀 때 일반화하는 것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 일반화란 한 가지 일로 모두 그렇다고 판단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상처를 주었으니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해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 사리의 경우처럼 상대가 바뀌었는데도 권위자 앞에서 주눅이 들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이 사람도 나를 멍청하게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일반화다. 내면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다시 좌절할까봐 지레 겁을 먹는다. 겁이 날수록 좌절은 불가피하다. 만약 계속 좌절에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악순환은 반복된다.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표정과 그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만 신경 쓴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면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에 초점을 맞춘다. 그 결과 상대방은 두려운 존재이며 좌절해주는 사람이 된다.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을 일반화한다면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강렬한 거부감이 들 수 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던 사람으로 투사되어 관계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녀가 권위자들에게 스승을 투사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들 앞에서 긴장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권위자인 상대방은 바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체험 따위에 신경 쓸 겨를도 없다. 그런데도 자신의 트라우마에 얽매여 이를 그르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자신의 용건이 명확하고 주관이 확실하다면 상대의 태도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남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면 이면에는 상대와 자신을 지켜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나는 특별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진짜 속마음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집에 형제가 많아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 그 욕구는 더 비대해진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상상하면서 무시당했던 기분을 보완하고 만족을 얻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외출할 때마다 3시간가량을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는 데 썼다. 그래야 밖에 나갔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에 신경을 쓴다. 누군가 이상하게 보는 눈길이 느껴지면 거울을 꺼내 자신을 비춰보고 문제가 없었는지 살핀다. 이런 행동이 자신도 매우 괴롭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너무 급한 나머지 전혀 신경 쓰지 못한 채 외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과 스칠 때마다 안절부절 못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다. 그제야 다른 사람들은 남에게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 몹시 실망스러웠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자신에게 당당하고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한다. 일반화를 피하는 몇 가지 조언. 첫째,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마라. 내담자는 선생님의 말에 동의해 자신을 멍청한 아이로 대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엄격한 심판원이 되어 평가했다. 한 번도 스스로 인정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선생님의 말을 내재화했다.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믿어야 한다. 둘째,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자. 언제나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용감하게 인정해야 한다.
궁핍하면 궁핍한 거고 예민하면 예민한 것이다. 긴장하고 있으면서 아니라고 하지 말고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게 진실한 자신을 남들에게 보여야 한다. 대범하고 비굴하지 않은 상태는 우리 모두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본 모습은 털털하기도 하고 예민함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긴장하면 덜덜 떨리고 하고 싶은 말을 잇는 모습이 아닌가? 이를 못난 모습이라고 여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진실한 자신이 되고 싶다면 먼저 대범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다.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허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셋째, 실수와 실패를 허용하라. 인간의 내면에는 이드, 자아, 초자아가 존재한다. 누군가에게 엄격한 평가를 받게 되면 자기 의지와 다르게 내면에서 초자아가 발현된다.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매우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리려 한다. 실수는 허락하지 않으나 실수를 하지 않으려 할수록 실수는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 차라리 스스로 망쳐버릴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현재 상태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엉망으로 망쳐버려 누군가 비판한다면 실수를 인정하자. 다시 기회를 얻고 다시 도전하면 장담컨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떠한 기회든지 기회 자체가 의미 있다. 실수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알게 한다. 막연히 잘할 수 있다는 선망은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한번 실패하고 냉정한 평가를 받아봐야 구름 위에서 땅으로 내려올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이상적인 자신이 될 수 없다. 넷째, 포용될 수 있다고 믿자. 세상에는 비교적 너그러운 사람이 많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자신을 포용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반대로 사람에게 대항하거나 독선적인 두려움에 있다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정말 자신을 포용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놓칠 수 있다. 다섯째, 남이 되려 하지 말고 더 나은 자신이 되라. 인지적 측면에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대화 방식은 좋지 않다. 어떤 일을 합리화한다는 의미인데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찾고 그 문제만 해결하면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고 생각한다. 원인을 제공한 대상에게 자기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과감하게 합리화를 포기한다.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도망쳤다면 이제는 책임감으로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것이 이상적인 자아로 거듭나는 길이다. 여섯째, 예민함에서 벗어나자. 예민함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반응이다. 성장에 필요한 유리나 도구나 특성이 아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표정과 태도에 주시하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끊임없이 추측한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민함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을 들여봐야 한다.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지금은 긴장했지만 잘할 수 있어. 겁나는 것도 당연해 라고 자신을 다독일 줄 알아야 평정심이 깃든다. 누구나 긴장이나 두려움을 느낀다. 이를 자신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관건이다. 도피하거나 자신에게 실망하면 자신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예민함으로부터 도피는 자신을 더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악담이나 좌절에 얽매여 있지 말자. 어떤 경험이든 이미 옛일이 되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자기 내면에 관심을 두고 쉼없는 노력으로 점점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 수치심은 혼자만 느끼는 감정일 뿐이다. 저는 심리 상담을 통해 수치심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언제라도 자동으로 켜지는 평가 시스템이 있어서 감정이나 원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다가도 어느 순간 수치심으로 입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심리 상담을 받아도 개선되지 않고 상대 앞에서 뇌가 하얗게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기분이 나빠하지 않을까? 가벼운 사람이라고 비웃을 거야 등 저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짐작합니다. 상담 과정에서조차 심리 상담사의 표정이 진지해지면 그가 나를 귀찮아한다고 느낍니다.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뇌의 전원이 나가버리면서 제 감정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속 남을 헤아리려 눈치를 봅니다. 조금 이상한 점만 보여도 나는 안 될 거야, 뭐래도 잘못될 거야 라는 생각이 뇌를 지배합니다. 너무 조심스러워하니 무슨 일을 하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좌절하죠. 저처럼 주변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고 수치심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치감에 직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수치감에 휩쓸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치심은 어떻게 생길까? 수치심은 불공정한 처벌일 태도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면 부모의 도덕적 요구가 높으면 아이들조차 초자아의 형성에 이입된다. 본능적인 욕구를 부끄러워하는 데 이것이 강해지면 수치심으로 변한다. 성에 대한 수치감을 볼 때 성적 욕구는 자제해야 하며 표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책망하며 이런 욕구로 인해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한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중학교 때 여학생에게 보낸 사귀자는 쪽지가 선생님한테 전달이 되었고 선생님은 그 쪽지를 수업 전에 강단에서 읽었다. 그때 나는 몹시 수치스러웠다. 땅속으로 꺼지지 못하는 것이 원망스러웠다. 이 일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담임 선생님의 표정을 생생히 기억한다. 반 친구들이 비웃었던 소리도 잊을 수 없다. 그 후로 나는 이성과 눈 마주침이나 아주 간단한 스킨십도 거부했다. 특히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이 드물어졌다. 나는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던 수치심의 원인을 살펴봤다. 나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다. 당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 5세에서 6세까지 부모님과 한 방을 썼고 부모님의 성관계를 보기도 했다. 동네 어른들이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뭐 했냐고 물으면 나는 본대로 대답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깔깔대고 웃었다. 어른들이 왜 웃는지 영문을 모르는 나는 괜히 부끄러워졌다. 말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수치심과 죄책감. 수치심은 죄책감과 연결됐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생각이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뒤섞이면 자신이 잘못했고 나쁜 마음을 먹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의식이 되살아난다. 혹시나 그런 이유로 다시 피해를 줄까봐 상대와 연관성을 최대한 차단한다.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성을 낸다라는 말이 있다. 부끄러움을 모면하려고 화를 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관계에서 분노가 감정의 기조라면 상대는 증오의 대상이고 자신을 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를 신뢰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이 유발되면 관계는 완전히 대립한다. 위협으로부터 가시를 세우는 고슴도시처럼 자기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선의로 다가오는 사람까지 차단한다. 관계에 스트레스가 쌓여 불신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서 자기 연민과 나르시시즘의 상태에 빠져 외로움을 느낀다. 내가 어렸을 때 집안의 경제 사정은 매우 좋지 못했다. 운동회 때 학교 규정상 모든 축구화를 신어야 했는데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엄마에게 축구화를 사달라고 요청했지만 엄마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나는 엄마를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분노가 일었다. 엄마가 축구화를 사주지 않으면 나는 매우 서운하고 괴로울 것이고 축구화를 사주면 엄마에게 부담을 주었다는 생각에 수치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억은 내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주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이나 요청이 있어도 말하기가 어렵고 간신히 말을 꺼내더라도 매우 부끄럽고 미안하다. 내 부탁을 들어줄 누군가가 꼭 필요할 때면 내가 부탁하기 전에 상대가 먼저 알아채 주기를 바랬다. 만약 상대가 먼저 발견하지 못하면 분노로 표출할 이유가 됐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드는 상태에서는 공격적 성향이 기어오르는데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겨냥해 화를 낸다. 화나는 이면에는 억울함도 있다. 내가 당시 엄마와 나눴던 대화를 돌이켜보면 나도 엄마도 잘못한 게 없다. 그저 엄마에게 돈이 없었을 뿐이다. 엄마를 탓할 필요가 없었고 분노와 자책이 쓸데없었다. 그냥 당시 집안의 경제 상황이 좀 궁핍했을 뿐이다. 왜 내가 새하얘지는가? 모욕적인 꾸중을 들으면 마음은 그 순간에 먼저 수치스러운 경험과 기억으로 변에 잊혀지지 않고 내면에 자리매김한다. 이후 비슷한 상황에 부닥치면 그때의 기억을 돌이키고 당황한다. 그러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며 멍해지는 상태와 연동된다. 아이들은 이럴 때 울거나 주눅이 든 모습을 보이며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자신의 책임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상쇄시키기 위한 작전이다. 무엇을 잘못했든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지고 그럴 만한 이유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질책을 할 수가 없었다. 사람의 뇌가 갑자기 하얘지는 경우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반영하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금 무척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하더라도 용서받아 마땅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이다. 도무지 뭔가 떠오르지도 않고 하얗다는 표현의 의면에는 나는 잘못하지 않고 있으며 나는 틀릴 수 없고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혹여 자신이 나쁜 평가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까닭이다. 수치심은 어떻게 없앨까? 수치심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잘못을 허용하라. 자신은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이 아님을 알고 언제든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실수나 잘못을 범했을 때 이를 수용하고 포용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질게 대할수록 자기 수치심만 키우게 된다. 둘째, 무모한 투사를 피해야 한다. 수치심을 느낄 때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상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사례 속의 내담자처럼 남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표정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관계의 단절을 유발할 뿐 그 이상의 이득이 없다. 감정의 투사는 상대와 자신에게 모두 해롭다.
어릴 때 겪은 수치심으로 인해 한때 나는 여자만 보면 얼굴이 빨개졌다. 주위 사람들은 다 큰 어른이 여자를 보고 얼굴이 빨개진다고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고 놀렸다. 그러면 나는 또 수치심이 들어 이런저런 변명을 둘러댔다.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릴 뜻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상대의 의도를 검증함으로써 내가 그들을 놀린 감이 아니었음을 밝혀낸다. 셋째, 수치감은 나르시시즘에 속하는 정서적 감각이다. 감정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어느 땐 좋게 느껴질 때도 있다. 한 방향에서 보면 수치심은 자괴감이 좋을 리 없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인정을 구할 수 있다는 수단이 된다. 나르시시즘적 자기애를 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친했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너무 튀는 옷을 입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옷 때문에 자신들이 사람을 놀린다고 생각했다. 오늘 내가 이상한 옷을 입었다고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 불편하네.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남들이 바쁜데 널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네 마음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몹시 갈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말에 그는 깜짝 놀랐다. 수치심이 드는 이유도 이와 같다. 남들이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을 지켜볼 여유가 없다. 아예 관심조차 없을 때가 많다. 그런데 이 또한 자신이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에 허탈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상대에게 평가받는 것보다는 낫다. 꼭 기억하고 상대가 나를 평가한다는 기분은 상상일 뿐이다.